반갑습니다. 의정부, 양주, 동두천. 최근 들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이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120분간의 기자와의 일문일답을 막힘없이 끝까지 아주 진지한 자세로 소탈하게 설명을 쭉 하는 걸 보고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가졌던 오해나 편견 같은 것들을 많이 불식시켰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기자회견 후에 반응을 보면 좌파는 그래도 여전히 대통령 부부를 욕하더라고요. 그리고 중도층 사람들 중에 일부는 내가 잘 몰랐는데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전히 반성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중도층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차피 우리 자유파와 종북주사파로 딱 나눠져서 거의 전쟁하듯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해도 종북주사파들이 그 얘기 듣고 회개하고 반성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 세력은 어차피 이재명 따라간다고 보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 자유파 진영과 일부 중도층인 거예요. 말하자면 2년 반 전에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 그게 48%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시 대통령을 지지하게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뭘 더 말하겠어요. 근데 이때 2년 반 전에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은 80, 90%는 자유파, 그 다음에 한 10% 정도가 중도층인데 대통령을 선택했던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차로는 2년 반 전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찍었던 자유파들 중에 2년 반 동안에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이 떠났던 사람들, 등을 돌렸던 사람들,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소문만 듣고 비난했던 사람들,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자유파예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돌리는 거가 1차적으로 중요했어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보면 대통령 기자회견은 굉장히 잘된 기자회견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 대통령 기자회견 후에 영남권에서의 민심이 많이 돌아섰거든요. 그리고 그게 대통령 지지율로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한동훈 일당들이 이게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은 그날부터 그 다음날까지 야당이나 종북주사파하고 거의 다를 바 없는 아주 거친 논평들을 막 해댔어요. 안 하니만 못했다, 큰일 났다 그랬는데, 그래도 이 한동훈 일당들 중에서 보면 한동훈이가 제일 머리가 있는 것 같아. 한동훈이가 지 똘마니들한테는 그렇게 논평을 시켜놓고 지는 하루 이틀 정도 지켜봤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지켜봤는데 그냥 받겠어요? 여기저기 들어도 보고 조사도 해보고 했겠죠. 근데 영남권 민심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 공감 간다, 김건희 여사 뭐 잘못한 거 있냐, 이렇게 되면서 한동훈이가 이틀 만에 입장을 바꿔요. 입장을 바꿔서 대통령한테 대놓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요구했던 한동훈이가 그 다음부터 일체 그런 요구를 안 해요. 마치 자기가 했던 5가지 요구를 대통령이 다 들어줘서 안 하는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그러면서 실천이 중요하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태도를 바꿔버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태도를 딱 바꾸니까 그 똘마니들이 세상 잘 모르고 그냥 대통령 비난했다가 이것들도 막 급하게 말을 바꿨어. 그래서 요즘은 한동훈 일당들이 우리가 여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절대 탄핵은 안 시킨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터득고 다녀.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특히 조중동이 한동훈이가 변했냐 변했다 이러고들 이제 기사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는 한동훈이가 변한 것 같습니까? 사람 잘 안 변하죠. 저는 한동훈 일당들이 변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저것들이 여기서 계속 더 뻗대면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급하게 태도를 바꾸고 위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언제든 틈만 나면 다시 대통령 욕하고 김건희 여사 막 비난하고 모욕하면서 다시 지거정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 한동훈 일당들이 왜 저렇게 겉으로라도 태도를 바꾼 것처럼 저렇게 연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됐냐, 이게 우리 자유파 영남권 민심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그 점에서는 민심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대통령 기자회견 하기 얼마 전에 한동훈이가 대구 갔었어요. 가서 욕만 실컷 먹고 왔어.
그러니까 집단에는 지가 자유파의 차기 대권 후보라고 생각하고, 이제 뭐 윤석열도 자기가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다, 김건희 여사도 내가 더 이상 바깥에 나오지 마라 그러면은 갇혀 지낼 수밖에 없다, 막 기고만장해서 내려갔는데 대구 가서 욕만 실컷 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이가 그때 아마 시급했을 거예요. 제가 그 주에 대구하고 부산 갔다 왔잖아요. 그 뭐 민심이 조중동이 전하는 그런 민심보다 훨씬 더 거칠더라고. 한동훈이 옆에 있으면 저 패겠더라고, 사람들이. 그 정도로 심각한 그 영남권의 반한동훈 정서가 뭐 누구나 가릴 것 없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역시 지금 우리 자유파 영남권 민심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탄핵당하면 안 된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서 2년 반 후에 다시 우리 자유파 정권 재창출해야 된다. 그런데 한동훈이는 아니다. 한동훈이는 이미 끝났다. 저건 언제 배신할지 모른다. 이렇게 지금 우리 자유파의 민심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북 주사파들이 저것들이 다 합치면은 이준석이까지 포함해서 192석인데 대통령 탄핵하고 끌어내리려면 8석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8석을 채우기 위해서 8년 전에 박지원이가 김무성이하고 유승민이 꼬드겨가지고서 집단적으로 배신시키는 식으로 한동훈 세력을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재명이가 한동훈이를 막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박지원이가 힘내라 그러고 조국이가 파이팅 그러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동훈이가 주저앉아 버렸단 말이에요. 한동훈이가 주저앉은 건 무슨 의리가 있어서도 아니고 자유파의 이념적 정체성이 확고해서도 아니야. 한동훈이가 주저앉은 이유는 딱 하나야. 영남권이 자기를 버리는 것 같거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바람에 영남권이 자기를 버리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겁이 나갖고 주저앉아 버린 거야. 그러니까 종북 주사파 입장에서는 8년 전처럼 김무성이 유승민이 꼬셔내듯이 한동훈 세력을 꼬셔가지고 대통령 탄핵으로 어떻게 좀 가보려고 했는데 이게 좌절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종북 주사파의 그 음흉한 계략을 좌절시킨 분쇄한 힘은 어디에서 나왔냐? 역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민심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자유파와 영남권 민심이 한동훈이를 아예 박살을 내겠다고 하고 나섰기 때문에 두 번 배신은 절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저 종북주사파의 그 아주 교활한 공작이 실패를 하기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종북주사파들도 세상은 어쨌든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아무리 머리를 돌려봐도 8년 전처럼 쉽게 탄핵할 것 같지가 않은 거야. 자기들이 뭐 탄핵 군부를 뗀 지가 벌써 1년 반, 2년 가까이 되는데,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온갖 할 수 있는 모든 거짓말과 괴담과 이 모략을 했는데도 이게 탄핵을 현실적으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거를 저 종북주사파들 국회의원들만 아는 게 아니라 종북주사파 쪽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탄핵은 현실적으로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총동원령을 내려도 집회에 사람들이 안 나와요. 이긴다고 하는 확신이 없는데 그 직원 들어가면서 나와서 으쌰으쌰 할 사람이 그렇게 뭐가 그렇게 많겠어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야 나라 지키려는 마음으로 나간다고 하지만 저것들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탄핵해 끌어내리고 이재명이 조국이 감옥 가는 거 맞고 그러고 나면 이재명이 조국한테나 좋지 직원들한테 돌아오는 게 뭐 있냐고요. 그래서 저 11월 2일, 11월 9일 이 장애 집회가 탄력을 받지 못해요. 사람 숫자가 줄어. 그거 직원들이 시인했잖아요. 사람 숫자가 줄고 있어요. 이번 주 내일도 집회한다고 때렸는데 사람들이 더 줄지 늘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탄핵시켜서 정권 잡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저 종북주사파들이 포기해버렸어요. 그럼 남는 게 뭐냐? 남는 거는 이재명이 감옥 안 보내는 거죠. 근데 그게 모인다고 해서 가능해요? 당장 오늘 재판부가 1심에서 중형 때려버리면 그만인 거지. 여러 법률가들의 전망은 엇갈리는데 저는 유죄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25일은 그보다 더 무거운 죄가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있는 선거법은 제일 가벼운 죄야. 25일에 있는 위증교사는 그보다 더 무겁고, 그다음에 지금 재판 계속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 그리고 그 다음에 있을 쌍방울 사건, 이런 거는 그 죄가 훨씬 무거워서 우리 고성우 TV의 그 리어의 교수라고 패널 있잖아요. 그 사람이 대법원의 재판을 돕는 일을 한 몇 년을 했어요. 대법관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이제 판결을 하면은 몇 년형 그러면 유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몇 년을 줄 거냐 이런 걸 양형이라 그러거든. 형을 정한다 뜻이에요. 이거 과정을 잘 알아요. 그래서 류 교수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재명이는 최소 32년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최소한으로 잘 봐줘도 이재명이의 죄가 유죄로 인정이 되면
전부 합치면 32년형은 최소한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발이 오늘이에요. 그리고 어제는 마치 우리 축제하면은 전야제 하듯이 그 이재명 사법 처리의 전야제 같은 재판이 어제 있었어요.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 재판이에요. 재판에서 유죄 나왔거든요. 벌금 150만 원인데 선거법으로 10만 4천 원인가 쓴 것 때문에 150만 원의 벌금이 나왔으니까 굉장히 무겁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죄가 나왔다는 게 중요해요. 이게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갖고 김혜경이가 지 것처럼 쓰다가 걸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 카드의 원래 주인은 이재명이잖아.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공범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같이 재판은 안 받았지만 김혜경이가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이도 이 사건으로 또 재판을 받게 돼 있어. 기소당해서. 전부 그런 식이야. 쌍방울 사건의 경우에는 이화영이하고 이재명이가 공범이야. 근데 이화영이는 9년 6개월 받았어. 1심에서. 근데 그 사건에 이제 이재명이는 그동안 재판 안 받다가 그 사건 공범으로 재판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재명 사건은 공범들이 이미 다 재판을 받고 있어. 그리고 9년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중형을 받고 있어요. 저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공범에 해당되는 게 김인섭인데 김인섭이 5년 받았어. 그래서 이재명이는 감옥에 가는 것을 피할 방법이 없어. 다만 언제 가느냐가 문제인데 저는 내년에 이 모든 재판은 다 끝난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자가 제1야당 170석 국회의석을 갖고 있는 제1야당의 대표고 현직 국회의원이니까 함부로 데리고 가서 조사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국회의원 배지는 언제 떨어지냐면 내년 5월에 떨어져요. 우선 선거법으로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배지가 떨어지게 돼 있어. 그럼 더 이상 국회의원을 못 해. 다음 선거에도 못 나가.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런 상태에서 그보다 훨씬 무거운 재판에 이제 이재명이가 도망도 못 가고 고스란히 재판장에서 이제 중형을 선고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5월에 일단 국회의원 배지가 떨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왜 5월이냐? 지금 대법원장이 조희대라는 사람이 와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재판 빨리 하라는 거거든요. 재판 빨리 하라는 건데 그중에서도 특히 선거법 재판. 선거법 재판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로 딱 정해져 있어. 그런데 1심은 이미 한 2년 가까이 끌어버렸지. 그러니까 1심은 그렇다 치고 이제 1심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1심은 이미 그렇게 재판 지연을 해서 끌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치고 이제 1심이 끝나면 당장 이재명이가 항소해서 2심 될 건데 2심은 3개월 안에 끝내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유죄 나오면은 또 당연히 상고할 건데 대법원에 그 대법원 상고 3개월 안에 끝내라는 거거든. 그리고 그렇게 할 의지가 있어 분명히 지금 사법부가. 그러면 오늘 1심 나와서 유죄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2심에 3개월, 3심에 3개월 하면 6개월이잖아. 그거 최대한 다 채운다고 해도 내년 5월이면 선거법 재판은 끝나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되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이 되면 그 순간 국회의원 배지 떨어져. 그리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 못 나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434억의 국고지원금을 토해내야 돼. 그걸로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아웃되는 거야. 이제 이재명도 여러분과 똑같은 그냥 일반 국민으로 이제 그보다 훨씬 무거운 재판을 지가 받고 감옥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이보다 먼저 감옥 갈 자가 하나 있어요. 조국이는 지금 2심까지 다 끝났잖아. 2년. 그 이제 대법에서 확정 판결만 내리면 그날로 감옥에 가요. 저는 늦어도 내년 1, 2월에는 조국이 감옥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자들이 이제 조국이가 제일 급한 거야. 이재명이보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조국이가 감옥 가기 전에 대통령을 탄핵해서 끌어내리면 그때부터는 전국이 혼란스러워지고 사법부도 눈치 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막 어수선한 상황에서 감옥 안 가고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조국이가 됐건 이재명이가 됐건 대통령 되면 된다. 이런 계산이잖아. 그렇게 해서 이재명이는 조금 더 시간 여유가 있는 거지. 조국이보다. 그래서 조국이 쪽이 제일 먼저 탄핵을 해야 된다고 막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안 움직이니까 속으로는 움직이고 싶은데 겉으로는 이게 후폭풍이 겁나서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미적미적하고 있으니까 조국의 그 조국혁신당이 중심이 돼서 그러면 개별 국회의원이라도 모여서 뭔가 탄핵 쪽으로 가져가자 그래서 탄핵연대라고 하는 걸 결성을 했어. 거기에 국회의원 41명이 출발을 시켰거든. 그 중심에 조국혁신당의 황운하라는 자가 있어요. 제가 오늘 KBS 라디오에서 황운하 원내대표 조국혁신당의 황운하랑 대담을 하면서 물어봤어. 지금 41명으로 탄핵연대라고 하는 걸 출범시켰는데 200명 모으는 게 목표라며. 야권 다 합쳐봤자 192명인데 우원식이까지 포함해서 국회의장. 그럼 8명 어떻게 모을 건데. 그래서 어쨌든 200명 모으는 목표가 언제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올해 12월이래.
아니, 그러니까 걔네들의 시간표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조국이 감옥 간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재명이 감옥 간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도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국이나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감옥 가기 전에 대통령을 탄핵하는 거거든, 목표가. 그러니까 시점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올해 말까지 200명을 모아서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오늘 큰 소리 치더라고. 제가 보기에 올해 12월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 가도 200명 절대 못 모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8년 전에는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얼떨결에 당했지만 8년 전의 경험을 여러분들 생생하게 기억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얼떨떨한 상태에서 당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 수많은 수백 명의 그 핵심 인사들이 어떻게 감옥 가고 고초를 겪었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그리고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정말 2019년 국민 대혁명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이 태극기를 들고 싸웠는지, 그렇게 해서 얼마나 어렵게 다시 자유파 정권을 되찾았는지를 우리가 너무 생생히 잘 알잖아. 거기에 더해서 그때 배신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죽였던 자들, 김무성이, 유승민이, 이 자들이 지금 어디에 어떤 꼴이 돼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김무성이 부산에 못 가요. 누구한테 맞아 어떻게 될지 몰라. 유승민이 이거는 대구에 못 간다고요. 지 고향인데도. 배신자의 말로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한동훈 똘마니들도 안단 말이에요. 저것들이 아무리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이걸 유승민이 김무성이처럼 대통령을 배신해서 정말 탄핵까지 가져가면 지것들이 먼저 죽는다는 거를 한동훈 일당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한동훈 일당들이 뭐 특검이 어쩌다, 특별감찰반이 어떻다, 뭐 김건희 여사가 어쩌다, 무슨 소리를 해도 절대 탄핵은 안 돼 라고 처음부터 이 자들이 떠들어댔어. 그래서 108명만 확실하게 버티면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 탄핵은 안 당해요. 그리고 저는 그거 확실하게 믿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5박 8일 간의 해외 일정을 소화로 출국을 했는데, 남아메리카의 페루라는 나라하고 브라질이라는 나라를 갔다 오는데, 페루에 가서는 아페크 정상회의를 참석하고, 거기는 수십 개 국가의 대통령 총리들이 오는 회의예요. 그 다음에 브라질에서는 G20 회의에 참석하거든요. 그 G20은 20개 나라의 대통령 정상들이 오고 그 밖에도 더 오죠. 그러니까 이게 다자 외교거든요. G20 회의만 달랑 갔다 오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10여 차례 이상의 정상회담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나라 대통령 총리랑 정상회담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거를 쭉 몇 달간 준비를 해왔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안보 국가적으로 중요한 한미일 정상회담, 이거는 지금 성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트럼프 당선인과 잠깐이라도 만나서 친교의 시간을 갖는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걸 하는 거거든. 그런데 5박 8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비행기에서 3일 밤을 잔다는 거예요. 그래 5박 8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정이 쉬운 게 아니겠죠. 뭐 대통령이 20대 청년도 아니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가서 수십 개 나라의 대통령이나 총리와 만나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을 의논도 하고 협정도 맺고 할 텐데, 그 대통령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미국 대통령들은 바로 그런 결정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평소에는 일을 별로 안 해도 국민들이 뭐라고 안 해. 심지어는 이라크 전쟁이 벌어질 때도 대통령이 골프 쳐러 가도 국민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해. 왜? 전쟁에서 소총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 아니야. 이 대통령이 최적의 컨디션 속에서 제일 좋은 결정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면 골프가 아니라 뭐라도 해도 좋다. 당신의 결정 하나에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대통령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저렇게 보내는 걸 갖고 시비 거는 촌놈들이 없어. 그 지금 대한민국은 이게 프레지던시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대한 정말 아주 무식한 생각들 때문에 우선 대통령이 뭐 하나 했다고 그래도 버럭 해갖고서 막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가 곧 우리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결정들이에요.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대통령실에서 책상 앞에서 사인을 하는 그 순간 그 사인이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언제나 가장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컨디션을 만들어 줘야 돼요. 이게 대통령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5박 8일 그 빡빡한 일정을 하는데 배우자를 못 가게 한 거 아니에요. 거의 5분 단위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대통령들이 특히 다자 외교 같은 거 하면, 지난번에 문재인이는 그 5분인가 2분인가를 늦어갖고서 사진 찍는데도 못 나갔잖아. 그러니까
이 대통령 일정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루 종일 구성이 되는데, 그러면 아무리 강철 체력을 자랑해도 일 끝나고 돌아오면 그냥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지금 대통령은 숙소에 돌아와서 쓰러졌는데 옆에서 챙길 사람 하나 없이 그냥 혼자서 해야 되는 거야. 비서들이 뭘 옆에서 도와는 주겠지만, 비서하고 그 마누라하고 같아요. 아니, 이 한동훈이 이 일당들이 그 무작스럽게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자가 얼마나 그냥 그 택도 아닌 언론 플레이를 해서 김건희 여사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는 바람에 5박 8일 동안 그냥 혼자 갔다 오게 돼 있는 거야. 그 타이트한 일정을. 그래서 이거는 이 좌파들은 원래 그렇다 치고, 저것들이 뭐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원래 그렇다 치는데, 우리 집권당 대표라고 하는 저 한동훈이하고 그 일당들이 이번에 그 김건희 여사를 가지고 그냥 그 공격하면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집권당으로서 또 자유파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국익 훼손 행위를 이자가 저질렀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제 대통령 혼자 떠나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좀 굉장히 안 됐더라고요. 아니 뭐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평생 결혼한 적이 없는 싱글이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싱글인 줄 알면서도 혼자 어디 외국 나간다 그럴 때 뭐야 모습이 우리가 뭐야 마음이 좀 그렇잖아. 좀 짠하고 안쓰럽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쪽에서는 대통령 부부가 오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혼자서 덜렁 가려니까 뭐 하니까 총리가 마치 이 파트너처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모습 보고 우리가 좀 안쓰럽잖아.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한 길이라 하더라도.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한동훈 일당들이 뭐 대통령실이 어떻다, 뭐 개각이 어떻다, 뭐 특별감찰관이 어떻다, 그건 다 정책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뭐 정치인이 그 정도 주장해 할 수 있지. 그러나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 이거는 정치적인 걸 넘어서 이건 인륜에 관련된 문제고, 이건 그야말로 폐륜적이고 사악한 공격이었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한동훈 일당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뭐 제 마음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올리는 댓글을 보면 우리 자유파 국민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자유파의 이 분노, 이거를 한동훈이가 잽싸게 눈치채갖고 잽싸게 몸 낮추고 고개 숙이고 마치 자기는 대통령하고 갈등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일시적으로 위장하고 있는데, 절대 속아 넘어가도 안 되고 절대 이런 자를 용서해도 안 된다. 이 자는 어떤 면에서는 김무성이나 유승민이보다 더 사악한 자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음 주 우리 아미고 회원 중에 동자승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아주 독실한 불자신데 조계종에서 30년 넘게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디서 하냐면 영등포 쪽방촌에서 해요. 방 넓이가 요거밖에 안 되는, 거기에서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독거하는 어려운 분들이 모여 사는 데가 영등포 쪽방촌이에요. 그 쪽방촌에서 30년 넘게 이제 매주 목요일 무료로 점심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오늘 이재명이가 유죄 선고를 받을 거라고 우리는 확신하니까 다음 주 목요일 날 그걸 축하하는 잔치국수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전국의 흐름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대통령 지지율이 좀 우리 기대만큼 나오지 않고 있어서 답답하긴 하지만, 지난번 대통령 기자회견을 계기로 해서 반등이 시작됐고, 특히 자유우파 진영과 영남권 민심이 대통령을 지키자, 김건희 여사를 지키자는 쪽으로 확실하게 정리가 됐고, 이것 때문에 한동훈 일당들이 함부로 지금 난동을 피우지 못하는 상태까지 지금 우리가 밀어붙였고, 그리고 지금 이 당원 게시판 사태에서 보듯이 한동훈 일당들이 저지른 짓인지 또 다른 제3의 세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일당이 저질렀으면 그야말로 즉각적인 정계 퇴출을 시켜야 되고, 한동훈 일당이 저지른 건 아닌데 누군가 다른 제3의 세력이 저질렀다면 그랬는데 왜 그걸 그냥 놔뒀냐고, 왜 방치했냐. 그렇게 대통령 욕하고 대통령 배우자를 그렇게 욕하는 글들을 어떻게 당원 게시판에서 몇 달 동안이나 그냥 내버려 뒀냐. 당대표로서 최소한의 책임도 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추궁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저는 한동훈 일당을 어쨌든 제압하고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반등을 하면서 더 사법 리스크가 현재화되고 있는 게 조국이하고 이재명이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문다희가 하도 그냥 돈이라면은 뭐 환장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 문재인이를 배경으로 해서 그런 짓을 저지른 거 아니겠어요. 또 김정숙이의 범죄 행각들도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순서상 조국이가 먼저 사법 처리되고
이재명이가 되고 그리고 문재인이까지 사법 처리를 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잡혀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우한 덩어리들이 일단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내년도 상반기를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국정이 정상화되고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꼭 하고 싶은 일들을 좀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이번에 우리가 그 탄핵저지 국민전선 정광훈 목사는 광화문에서 저희 고성국 TV는 전국의 주요 도시를 돌면서 탄핵저지 국민전선 토크쇼를 지금 스타트를 하는데요. 11월 26일 서울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이때 이 시점에서부터 전국 주요 도시로 이거 확산을 시킬 건데 이 운동에 여러분들이 우리 아미고 회원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선봉에 서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